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립니다. HJ입니다. 오늘은 돈의 역사 7부 3장과 4장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수출 제조업을 육성했을까? 1950년대 중반 농업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경제 성장이 시작된 이후 우리나라 정부는 제조업 육성이라는 과제를 가지게 되었다. 농업 부분에서 시작된 경제 성장은 10여 년이 지나면 벽에 부딪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 수학 체감 현상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앞서 3부 2장에서 산업혁명을 주제로 이야기하며 다뤘으니 여기서는 추가적인 설명을 생략한다. 농업 생산의 증가가 한계에 부딪힐 때 추가적인 성장을 유발할 수 있는 돌파구가 바로 제조업이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당시 3천만 인구를 먹여 살리는 데 도움이 되긴 하지만 이를 수출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는 어려웠다.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이 한결같이 지적하듯 우리나라 농산물 가격은 선진국에 비해 비싼 편이기 때문이다. 결국 제조업을 육성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많은 걸림돌이 존재한다. 무엇보다 많은 자본이 투입되어야 하는 데다 사업이 성과를 내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학습 곡선이다. 학습 곡선이란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단위 제품당 생산 단가가 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생산성이란 시간이 쌓이고 팀워크가 맞으면서 늘어난다. 그러기 위해 생산량이 늘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학습 곡선을 이해하는데 항공 우주 산업의 넘버 2 기업인 록히드의 사례는 상당한 도움을 준다. 1971년 여름 록히드는 항공 수요 증가로 인해 대량 주문이 늘자 한 번에 260명에서 400명의 승객을 실어 나를 수 있는 혁신적인 항공기 트라이스타를 만들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록히드는 이 신형 항공기를 생산할 공장을 짓기 위해 자금을 조달하고 미국 정부의 대출 지급 보증을 요청했다. 그런데 공장이 채 지어지기도 전인 1973년 미국 공군의 라이트 준장이 록히드의 신형 항공기 개발 계획이 채산성이 없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라이트 준장은 그동안의 전투기 생산 경험을 바탕으로 비행기를 더 많이 생산할수록 한 대를 조립하는 데 드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뿐만 아니라 비행기 한 대를 조립하는 데 드는 비용도 약 20%가 감소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만약 비행기를 4대 만들 경우 한 대당 평균 비용이 100만 달러가 든다면 8대를 만들 때는 단위당 비용이 80만 달러, 16대의 경우 64만 달러로 줄어들었다. 즉, 노동자들은 작업 과정을 통해 일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고 이로 인해 비용은 갈수록 줄어드는 것이다. 라이트 준장의 예측을 바탕으로 트라이스타의 평균 생산 비용을 계산하면 록히드는 약 11년 후 1024번째의 항공기를 생산할 때야 비로소 투자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결론이 난다. 라이트 준장의 예측은 맞아떨어졌다. 록히드는 1970년대 내내 경영 위기에 시달리다가 1980년대 초 레이건 대통령이 국방비를 대대적으로 늘리는 데 힘입어 간신히 파산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이상의 사례에서 보듯 공장을 차리더라도 언제 이익을 낼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이러다 보니 군사정변으로 권력을 잡은 박정희 정부가 제조업을 육성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제조업을 하겠다고 나서는 기업가들은 많지 않았다. 이때 우리나라 정부는 아주 효과적인 전략, 즉 채찍과 당근을 함께 사용했다. 먼저 기업가들이 달려들지 않을 수 없는 매혹적인 당근으로 저금리를 제시했다. 도표 7-3은 1960년대 우리나라의 금리 수준을 보여주는데 사채금리가 높을 때는 60%, 낮아도 40%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다. 농촌에서 잉여 생산물이 생겼다고 해서 이게 다 저축으로 연결되지는 않았기에 당시 우리나라 경제는 항상 자금 부족에 시달렸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이 수출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대출 금리를 1966년부터 1972년까지 6%로 이후 인상되었어도 1976년까지 8% 수준을 유지한 것이다. 이는 수출 실적을 내기만 하면 시장금리보다 50%포인트 이상 낮은 저금리로 자금을 장기간 대출해 준다는 약속이나 다름없었다. 물론 겉으로 수출용 공장을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저금리를 이용해 지대를 추구하는 기업인들도 있었다. 실제 1972년 8.3 조치, 경제 내에 존재하는 사채에 대한 원금 및 이자에 대한 지급을 동결하는 긴급재정명령 때 사채의 전주의 30% 이상이 기업의 주주나 중역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기업이라며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이를 다시 다른 기업에 대출해 주어 엄청난 차익을 거두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 우리 정부는 이 기업이 수출만 제대로 한다면 문제 삼지 않았다. 반면 이들 기업이 수출 실적을 내지 못한다 싶을 때는 강력한 철퇴를 가했다. 이 대목에서 철퇴라는 표현을 사용한 건 공장 건설 이후 수출 실적이 나오지 않고 원하는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될 때 성공적인 기업에 강제로 합병시키거나 국영 금융 시스템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파산이라는 궁극적인 제재를 가했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조치가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중화학공업 합리화 조치다. 물론 이런 일은 우리 정부만 한 것은 아니다. 일본은 일찍이 1930년대 독일의 관행을 연구한 후 합병을 통해 여러 제조업 부문을 합리화했으며 2차 대전 이후에는 이를 더욱 가속화했다. 박정희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수출 주도의 경제성장 전략이 성공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요인은 운에 있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베트남 전쟁과 물류혁명이 우리나라 등 동아시아 공업국에게 거대한 시장을 열어주었기 때문이다. 다음 장에서 이 부분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 4장. 미국에서 만드는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게 더 싸다고? 한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소개할까 한다. 최근에 흥미롭게 읽은 칼럼, 철도 운송과 해상 수송의 단가 비교에 따르면 미국 서쪽 끝에 자리 잡은 로스앤젤레스에서 테네시주 멤피스까지 물건을 운송할 때 해운을 이용하면 철도보다 컨테이너 하나당 약 2,000달러나 싸다고 한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에서 동남부에 위치한 멤피스까지 배로 가려면 파나마 운하를 거쳐 미시시피 강 하구인 뉴올리언스에 도달한 후 다시 미시시피 강을 따라 올라가야 하는데 이 거리가 총 약 4,800마일이나 된다. 반면 철도를 이용하면 약 2,000마일 정도만 운송하면 되니 거리면에서 해상 운송이 거의 2배 이상 더 걸리는 셈이다. 그런데도 해운이 훨씬 싸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해상 운송 분야에서 혁신이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는 컨테이너선을 빌려 장거리 운송하는 경우 1마일당 약 0.8달러의 비용이 드는 반면 철도 수송은 1마일당 약 2.75달러의 비용이 든다. 물론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해상 운임비가 크게 떨어진 것도 감안해야 하겠지만 해상 운임비가 웬만큼 오르지 않고서는 해상 수송의 경쟁력 우위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런 엄청난 비용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1960년대 초반에 나타난 컨테이너선 운송 시스템이 있다. 1960년대 초반 미군이 베트남 전쟁 초기에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장기전의 수렁에 빠져든 건 보급 차질 때문이었다. 당시 남베트남은 현대식 군대를 지원하기에 이보다 적합하지 않은 곳도 드물다는 한탄이 나올 정도로 여건이 열악했다. 베트남은 국토의 남북 길이가 약 1,100km가 넘는데 수심이 충분히 깊은 항구는 단 한 곳밖에 없었고 단선철도 하나만이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군이 이용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항구 사이공도 메콩강 하류 삼각주에 자리 잡고 있어 전쟁터와 멀었을 뿐만 아니라
항만 시설은 포화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바지선이 먼 바다에 정박한 화물선으로 이동해 탄약을 받아 다시 항구로 돌아와야 했는데 이 기간이 짧게는 10일에서 길게는 30일까지 걸렸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미국 정부도 해결책을 고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때 미군의 한 연구팀이 운송 과정의 근본적인 개편을 건의하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의 첫 번째 사항이 모든 화물의 포장 방식 통일, 즉 철제 컨테이너였다. 컨테이너는 규격이 통일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배에 싣고 내리는데 걸리는 시간을 비약적으로 줄일 수 있었다. 이 제안은 당시 태동기에 있던 컨테이너 산업에 일대 전환점을 제공했다. 1966년 1월 호놀룰루에서 열린 최고위급 회의에서 합동참모본부는 민간기업과 계약을 맺어 항구의 제반시설 운영 등 해당 기업이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맡기기로 한다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이 결정이 실행에 옮겨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 사이공항의 하역 노동자들이 파업을 일으키며 컨테이너 부두 건설을 강력히 반대하고 나선 데다 미군이 이 어려운 과제를 어떤 업체에게 맡겨야 할지 판단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단 컨테이너 항구가 만들어지자 이후의 일은 일사천리였다. 사이공항 대신 깜라인만에 건설된 컨테이너 항구로 2주에 한 번씩 거대한 컨테이너선이 600개 가량의 컨테이너를 실어 날랐고 이로 인해 베트남에 파견된 미군의 보급 문제는 해결되었다. 당시 미군 해양수송지원단 사령관은 7척의 컨테이너선이 기존의 벌크선 20척 몫을 해냈다고 평가했다. 이 사건으로 동아시아 국가도 일대 전기를 마련했다. 베트남 깜라인만으로 수송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던 빈 컨테이너선들이 때마침 건설된 일본 고베항에서 전자제품을 가득 싣고 가며 미국의 메이드 인 재팬 붐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즉 베트남 전쟁으로 인한 전쟁 경기에 운송 비용의 극적인 절감까지 더해지면서 일본, 우리나라, 타이완은 기적 같은 성장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 미국에서 물건을 만드는 것보다 동아시아에서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해 만들어진 제품을 수입하는 게 훨씬 수지 타산이 맞는 새로운 세상이 열렸던 것이다. 물론 저렴한 값에 질 좋은 물건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미국 등 선진국 소비자들이 가장 크게 수혜를 입었지만 동아시아 세 나라 모두 제조업을 육성해 산업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갖게 되었다. 도표 7-4는 1960년대 초반 이후 우리나라가 얼마나 비약적인 성장세를 보였는지 확인시켜준다. 우리나라의 수출은 1963년부터 1972년까지 연평균 38.2% 늘었고 같은 기간 제조업의 비중은 13.4%에서 20.0%로 수직 상승했다. 다음 시간에는 돈의 역사 7부 5장 우리나라는 왜 위안위기의 수렁에 빠졌나 그리고 6장 왜 환위기 이후 어떤 변화가 나타났나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